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새벽입니다. 전우책입니다. 12월 3일 밤 10시 반, 정확히는 10시 13분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 세력을 척결한다면서 느닷없이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내란죄인가 아닌가. 이 문제는 그저 헌법재판소에 맡겨둘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좌익들이 지금 문제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엉뚱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분명히 난센스였습니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선 그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서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이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리고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다. 그런데 그날의 비상계엄은 그런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병력으로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혼란상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상계엄은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또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를 하고, 그리고 국회가 제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날의 비상계엄은 곧장 국회의 해제 요구로 6시간 뒤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 해제한 결과 영장 없이 인신을 구속하거나 언론 등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경우도 일절 없었습니다. 그냥 국회 안의 작은 해프닝처럼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밝혀졌지만 선관위 과천청사, 그리고 수원연수원, 그리고 관악청사에 계엄군이 300여 명 진출을 했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6시간 해프닝 같은 일이 끝난 뒤에 후폭풍은 정말 무서울 지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22대 국회에 들어 탄핵과 특검 법안을 도돌이표처럼 반복을 하면서 오로지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려는 일을 벌여온 게 민주당과 이재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생은 도의시 한 채, 끝없이 특검, 그리고 탄핵이었습니다. 그런 이재명은 지금 윤 대통령이 이런 허술한 병정놀이를 하자 재빨리 이를 내란죄라고 몰았습니다. 이건 내란죄다. 엄청난 범죄죠. 헌법에 보면 내란 외환의 범죄만 재직 중에 소추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내란죄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사건 수사를 놓고 윤석열 신병 확보,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찰, 검찰, 공수처가 윤석열 신병 확보, 그 3명의 장들은 경찰청장, 그리고 경찰청장이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그리고 공수처장, 모두 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하나같이 윤석열 신병 확보 경쟁에 뛰어든 겁니다. 그 윤석열 신병 확보 경쟁에 붙었던 검찰, 경찰, 공수처 모두 예외 없이 이번 사건을 내란죄로 봅니다. 내란죄가 아니면 어떻게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윤석열 대통령 신병 확보를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란죄로 모는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을 내란죄, 수괴, 지금 법을 바꿨더군요. 문장을 따듬었습니다. 그래서 수괴라고 하지 않고 지금 현행 법에는 우두머리로 되어 있습니다. 내란죄, 수괴, 우두머리로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형법 87조 내란죄 구성요건은 무엇인가요? 옛날 조문은 이 국토를 참제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현대식으로 고쳐놓았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근데 이건 해당이 안 되겠죠. 자,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이제 뒤에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구성요건에 해당이 되느냐.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과거에는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한 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폭동은 판례상 적어도 한 지역의 소요 상태를 의미합니다. 형법은 다시 국헌 문란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그리고 병력이 국회에 들어가는데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켰습니까? 그건 아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어떻습니까? 그날 국회에서 그런 전복 행위 혹은 권능 행사가 불가능해지는 행위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물론 군인 280여 명이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다고도 하고 그런데 국회의 권능 행사가 불가능한 건 아니었죠. 본회의는 무사히 열렸고 그리고 190명이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를 요구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12월 3일 밤 10시 반부터 비상계엄 상태가 끝난 6시간 동안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이 국헌 문란은 물론 폭동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언론은 12월 4일부터 줄기차게 지금까지 이번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내란죄라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내란죄다. 그리고 윤석열은 내란죄 우두머리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모르는 중입니다. 이른바 조중동을 비롯한 모든 주요 신문들은 산의 칼럼과 사설까지 그날의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규정을 한 무수한 글들을 쏟아냈습니다. 내란죄 수괴, 이 말이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방송은 앵커, 기자는 말할 것도 없이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이른바 정치평론가라는 분들, 그리고 해설가들까지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그날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라고 몰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명색이 변호사 배지를 붙인 젊은 변호사들이 TV 스튜디오에 나와서 왼쪽 오른쪽에 앉아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편을 서로 들어가면서 그래도 이건 내란죄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내란죄를 어떻게 공부를 한 걸까요? 문제는 수사당국과 사법부입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까지 조금도 의심 없이 내란죄라고 몰면서 윤 대통령을 수괴로 칭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병 확보를 공공연하게 천명을 한 겁니다. 도대체 이게 G7, G8이라고 부르는 오늘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를 두고 하는 짓입니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허술한 행동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내란죄로 부르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행동이었습니다. 도대체 국가 원수가 가지는 비상대권에 대해서는 그 어떤 고려도 하지 않은 이런 태도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민주주의를 어디서 배운 겁니까? 아마도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게 헌법 83조죠. 이걸 역으로 보면 내란죄를 범한 대통령은 재직 중에 언제든 처벌을 할 수 있다. 구속할 수 있다. 뭐 그런 믿음을 준 겁니까? 그러나 저는 12월 4일 그러니까 비상계엄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여러 방송과 그리고 이 유튜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참으로 어리석고 허술했지만 적어도 형법에서 정한 내란죄 구성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국헌문란의 폭동이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란죄의 목적이 없습니다. 내란죄는 목적범위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다면 무엇 때문에 내란죄를 범했다는 목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뭐 왕이 되려고 했다라든가 영구 집권을 하려고 했다라든가 이런 목표가 있어야죠. 그런 목적이 없습니다. 자, 누구는 국회에 병력이 들어갔다. 그것만 보아도 폭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군인이 총을 들고 민간인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적어도 총을 겨누는 행동이 있었다면 그건 폭동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TV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판례를 보면 내란죄의 폭동이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한 지방 한 지역의 소요 상태에 이르러야만 합니다. 그런데 12월 3일 밤 국회에는 사실상 폭동이라고 볼 그 어떤 폭력 사태도 벌이지 않았습니다. 선관위 세우고선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나중에 특전사령관이나 이 특전사령관은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 예비역 대장이죠.
김병주 의원, 그리고 국정원의 1차장 출신 박선원입니까? 그 두 의원 사이에 앉아서 뭔가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진이 있더군요. 왜 만났을까요? 어떻든 나중에 이 특전사령관 또 경찰청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조를 투입하거나 본청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하는 지시가 있었다, 이런 말이 나왔죠. 특히 곽종건이 했던 진술,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난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다, 국회 문을 부수고 아직까지 150명 넘지 않도록 빨리 끌어내라,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일까요? 특전사령관 그 위에 상관은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 글쎄요, 저는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연 대통령이 특전사령관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직접 그런 지시를 했을까요? 그리고 경찰청장에게 체포조를 운용하라는 지시를 6번이나 했을까요? 난 아니라고 봅니다. 윤 대통령의 지금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얘기를 했죠. 체포의 첫자도 나오지 않았다, 얘기를 했죠. 그리고 윤 대통령도 법률가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법률가가 그걸 모르겠느냐. 어떻든 윤 대통령은 그런 특전사령관, 경찰청장의 말들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든 그날 본회의는 열렸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방해 없이 평온하게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평온한 상태에서 의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그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했다는 통보를 받는 순간에 국회 요구에 순응을 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절차에 따라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비상계엄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런데다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비상계엄 요건에 부합하느냐, 그 당시의 상황이 부합하느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헌법 77조에 있는 비상계엄 요건, 그 요건에 부합하느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오직 비상대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뿐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컨대 선전포고행위라든가 긴급경제명령이라든가 외교권, 이런 것도 모두 고도의 통치행위 속에 들어갑니다. 야당은 그런데 왜 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처음부터 내란죄로 몰고 갔을까요? 그리고 처음부터 곧장 탄핵 소추를 강행했습니다. 이재명에게 이번 비상계엄 사태야말로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그 끌어내리게 되면, 파면이 되면 2달 안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하야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2달 안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이 당선되어 모든 사법 리스크에서 해방될 수 있는 제로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하나같이 내란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왜 수많은 법률가들, 제가 알기로는 90%가 넘는 법률가들, 그리고 교수들, 법도 잘 모르시는, 법학을 전공하지도 않은 교수들, 그리고 언론인들, 이게 정말 더 기가 막힙니다. 그 수많은 언론인들, 내가 정말 존경하는 분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짧게 몸담았던 언론계에서 특히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론인들, 그리고 이 나라의 지식인들이 그 잘못된 판단에 한꺼번에 쏠려가는 것일까요? 왜요? 그래서 제가 어느 방송에서 레밍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데 레밍이 된 것 같다. 자, 어제 20일 민변, 좌파 변호사 단체입니다. 이 민변은 언론, 사실상 내란 선동의 길 터주는 역할, 스피커 노릇을 멈추라 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민변의 성명을 제가 읽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워낙 많은 신문에 인용이 되고 그 속에 제 이름이 있으니까 부득이 저도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민변은 시민들이 여전히 공포와 스트레스에 질려있는 현 상황에서 관습에 젖은 언론이 무비판적인 받아쓰기 보도는 사실상 내란 선동의 길을 터주는 몰지각이 이루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받아쓰기 보도. 글쎄요, 이 받아쓰기 보도가 결국은 거꾸로 내란 선동의 길을 터주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언론이 내란 세력의 스피커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야말로 상황을 거꾸로 본 게 아닐까요? 지금 모든 언론은 하나같이
이번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죄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그 숙의 우두머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상황은 이제 조금 나아졌습니다. 요 사이는 내란죄가 아닐지 모른다 하는 반성이 여기저기서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주요 신문에도 칼럼에도 이제 내란죄란 말은 조금 보이지 않습니다. 민변의 성명에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의 기자회견까지 비난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변호인의 변호 행위, 물론 아직까지 변호사 선임계는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변호인이 들어가서 명확합니다. 그 변호인의 변호 행위까지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걸 또 어찌 봐야 합니까? 이렇습니다. 지난 19일 언론은 대통령이 40년직이라는 석동현 변호사의 입을 빌어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윤석열로부터 직접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거나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계엄군 지휘관들의 국회 정언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다. 아니, 가령 특전사령관이나 경찰청장의 진술은요, 아직까지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병주 민주당 의원 옆에서 마치 무엇인가 충고를 받고 있는 듯한 표정, 그런 만남을 가진 자의 진술이 오염되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난 오염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느 쪽 진술이 사실인지는 앞으로 법정에서 밝혀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나온 해명과 변명은 모두 명백한 거짓말 이렇게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 내란 수괴죄를 어떻게 해서든 피해가려는 윤석열의 절박함이 반영된 지극히 계산된 허위 발언이라고 매도를 당했습니다. 정말 그런 겁니까? 민변은 또 김용현의 옥중 입장문도 마찬가지로 앞서 지난 13일 김용현의 변호인단이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통치이므로 사법 판단이 대상이 될 수 없고 비상계엄 수사가 오히려 국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라고 한 이 법리에도 맞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 그 주장을 언론이 그대로 받아 적었다면서 힐난을 했습니다. 글쎄요, 그런 주장은 사실 저도 12월 5일입니까 6일입니까 어느 라디오에 가서 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누군가가 한 말을 받아 적은 겁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러한 발언들은 대부분 거짓말이거나 확립된 법리에 어긋나는데도 최소한의 비교 검증도 없이 석동현과 김용현의 말을 그대로 받아쓰고 있다. 지금 민변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는 선정적인 받아쓰기에 목매는 언론이 죄질 나쁜 강력범죄 피의자가 정식으로 선임한 변호사도 아닌 지인의 입을 통해 자신의 결백함을 강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언론이 일제히 받아쓰게 하는 특권을 누리게 하고 있다. 자, 이게 민변의 이 성명서 이 내용 속에 한번 보세요. 죄질 나쁜 강력범죄 피의자, 이게 누굴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선임한 변호사도 아닌 지인의 입, 이건 누군가 하면 석동현 변호사의 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자신의 결백함을 강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언론이 일제히 받아쓰게 했다. 그러면 기자회견을 하는 어떤 행위도 지금 다 기자들이 받아쓰게 하는 그런 이벤트입니까? 가령 이재명이 기자회견을 하면 이재명의 말을 기자들은 다 받아 적어야 되는데 그 받아쓰게 하는 이벤트로 이해를 하는 겁니까? 민변의 이 성명에는 저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번 비상계엄이 절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는 전윤식 변호사의 주장 역시 받아쓰기 기사로 이날 대거 송출됐다. 내가 그런 주장을 하니까 기자들이 다 받아서서 대거 기사로 나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는 제 주장을 전혀 검증하지 않고 기사에 사용을 했다는 비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민변이 저와 같은 취지의 허영 교수가 쓰신 글에는 왜 시비를 걸지 못하는 걸까요?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라고 하는 자들의 속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을 탄핵재판에서 끌어내려서 감옥에 쳐놓고 뭐 내란죄는
수개니까 당연히 감옥에 들어가야 되겠죠. 징역 한 20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2달 안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이재명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12가지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온갖 잡범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의 나라를 만들겠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들도 실상은 초조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은 멀지 않아 열립니다. 그래서 지연 전술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이 대북송금 사건은 기피 신청을 넣어 솔직히 한숨을 돌렸다고 합니다. 기피 신청 넣으면 적게는 60일, 많게는 한 80일 정도 시간을 벌게 되죠. 대법원까지 올라가야 되니 말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모든 일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서 지금 이재명은 시간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3명을 끝내 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집권 여당 권성동 원내대표는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고리가 아니라 직무가 정지되어 있다. 탄핵 소추를 당해서 직무가 정지되어 있다. 이 경우에 권한대행인 총리는 딴 건 몰라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동안 헌법재판관 임명, 헌재재판관 임명을 늦춘 것은 누굽니까? 민주당이었습니다. 탄핵재판을 제때 받지 못하게 해서 국정마비 상태를 초래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원래 헌재는 최소한 7명의 재판관이 있어야만 재판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재빠르게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계속 이 6명밖에 없으면 나는 계속 붕 떠 있어야 되니까 안 됩니다. 내 가처분 신청을 넣어서 판단해 주세요. 이러니까 6명으로 재판이 가능하다. 또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6명만으로 지금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문제는 헌법재판소 규정입니다. 그 법에 있습니다. 7명 이상이 재판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6명으로 일단 윤 대통령 탄핵 심리를 하겠다는 헌법재판소의 태도입니다. 사흘 전이죠. 이걸 논의하겠다면서 문 꽉 끌어닫고 헌법재판관들이 모여 있었는데 결국 나온 대답은 6명으로 심리를 일단 하겠다.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어떻든 지금 민주당은 9명 완전체를 구성하자.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느닷없이 말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하더라도 헌법재판관 임명하자 이러면 고개를 토레토레 흔들고 방통위원들 임명하자 이러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던 민주당이 지금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려면 적어도 6명 헌법재판관 찬성이 필요합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지금 임명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4월 15일이면 문재인이 임명했던 2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또 퇴임을 하죠. 그게 민주당을 또 옥죄고 있습니다. 4월 15일 앞으로 넉 달 뒤입니다. 아니 넉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뒤늦게 지난 4일 야당목 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 마은형을 추천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현재 6명 재판관의 성향은 언론들이 일반적으로 분류를 한 걸 보면 중도 보수가 4명, 엄격하게 말하면 보수 2명, 중도 2명입니다. 그런데 중도 보수가 4명, 그리고 진보 2명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정형식, 김복형, 김형두, 정정미 이 4사람은 중도 보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영배 헌재소장, 아니 정확히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입니다. 이종석 헌재소장이 퇴임을 하고 문영배가 최고참으로서 헌재소장 권한대행입니다. 그리고 이미선은 지금 진보 성향으로 평가가 됩니다.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영식은 특히 보수 성향이 아주 강하다는 평가를 받죠. 여야가 추천한 재판관 3명이 채워지면 헌법재판관 9명은 이번에 채워지는 3명은 그렇죠. 진보 2명, 보수 1명.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도 보수가 5명, 그리고 진보가 4명, 이 구도로 재편이 됩니다. 이 속에 만약에 전부 다 임명을 했을 때 이 속에 6명이 파면에 찬성을 해야만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야는 재판관 3명 임명을 두고 첨예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며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사청문회 안 들어간다 선언을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민주당 목 2명만 우선 임명 절차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여야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둔 대립은 다들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가 만약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을 경우 그 시점에 따라 이재명의 대선 출마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어떻게 하든 질질 끌면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먼저 나오도록 해서 조기 대선을 치르려고 하고,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탄핵 심리 기간을 최대한 늦추면서 이재명의 대선 출마는 사실상 물 건너가게 만들겠다, 이런 속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규정을 넘어 헌법재판소 6인 체제에서는 심리를 마쳐도 6명 전원이 만장일치가 되어야만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헌재 재판관 임명은 정말 절박하고도 절박한 현안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과 24일 국회 목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강행합니다. 27일 본회의를 열어서 그리고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를 해서 그 표결 결과에 따라 아마 후보자 3명 명단을 정부에 보낼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끝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민주당 목 2명만 보내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지원이 그 청문회 위원장을 맡았죠. 반면 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절대로 이건 안 된다, 이러면서 인사청문회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이 대표직을 버리고 떠나자 다시 지금 비대위원장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처음 비대위가 거론됐을 때 김무성 비대위원장 말이 나왔죠. 그는 하루 만에 당을 아우르는 데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없는 일이 됐습니다. 그러자 원내대표 권성동이 겸직을 한다는 원톱 체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는 듯 했습니다.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뭐 그렇게 가는 걸로 됐습니다. 그러나 원톱보다는 투톱이 낫다는 의견이 대세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중구난방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입 달린 사람은 모두 한마디씩 합니다. 엄태영 의원은 재선 의원 간담회를 가진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원 마이크보다 투 마이크가 낫다.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은 분리체제로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자, 그런데 알려지기로는요, 이 엄태영이 주도를 한 재선의원회의 총 인원이 30명인데 몇 명이 참석인지 아십니까? 기자들이 세기로는 불과 8명만 참석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그런 정당입니다. 김석희 의원은 삼선 의원 간담회를 했죠. 그리고 투톱 체제에 힘을 보탰습니다. 혼자서 할 경우 업무 과부하에 걸리고 당대표 역할을 하는 비대위원장은 할 일이 많다. 이 모임도 헤아려 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다고 하는군요. 다행히 말입니다. 전날 초선 44명 중에 절반 이상이 모였던 초선 모임, 그 모임에서도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분리하는 게 낫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결국 당내 여론은 당 중진 중에서 비대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비대위원장이지 사실은요, 의원총회에서 새 대표를 선출하는 모양새입니다. 어떻든 새로 선임되는 비대위원장은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탄핵 전국을 수습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습니다. 1차적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사 귀환입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민심 수습을 위해 아마도,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몇몇 언론도 저와 비슷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통치구조 변경을 포함해서 적절한 임기 단축을 하는 개헌 정국이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번 비대위원장의 임무는 중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개헌 정국에다가 이 위기 탈출을 해야 하니까 우선 가장 필요한 것이 상상력이겠죠. 좀 상상력이 풍부한
비대위원장이 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권성동과 함께하는 투톱 체제가 다음 주 중에 구성될 게 유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야 교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많은 언론이 친윤 세력은 곤란하다는 뉘앙스의 기사를 쓴 겁니다. 말하자면 계엄 및 탄핵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친윤계 중진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계엄 옹호당 이미지를 벗을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자, 어떻든 권성동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비대위원장 인선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초 의원총회에 보고를 하고 공개하기로 했다. 그때까지 기다려달라. 아마 토요일, 일요일 접촉들을 많이 하겠죠. 지금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권영세, 나경원 두 사람이 거론됩니다. 우선 중진들인 삼선 의원들이 간담회에서 이 두 사람을 비대위원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권영세는 다들 아시겠지만 검사 출신에다가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친윤계 인사입니다. 윤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만약 그가 비대위원장이 되면 다시 한동훈 때처럼 국민의힘은 탄핵 소추를 당한 대통령은 물론 당대표와 원내대표 모두 검사 출신이라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게 조금 꺼림칙합니다. 나경원은 자유한국당 시절에 원내대표를 맡았던 중진인데 두 번이 전당대회에서 이준석과 한동훈에 패배한 아픔이 있습니다. 특히 이준석에게 패배를 했을 때는 명태균이 어떤 역할을 했다 이런 말이 지금도 떠돌고 있죠. 어떻든 나경원은 지금 친윤계도 아니지만 비한동훈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참 묘한 위치입니다. 문제는 12월 3일이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서 국민 다수가 이를 옹호하는 친윤계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윤계 중진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물망에 오른 데 대한 당내 반발은 바로 여기에 기인을 합니다. K스타 리서치, 그리고 엠브리언 퍼블릭,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 네 개의 여론조사 기관들이 NBS 지표조사를 계속하고 있죠. 이거 면접조사입니다. 갤럽처럼. 그래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이 NBS 지표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찬성을 한 사람들이 무려 73%, 그리고 윤석열 파면 안 된다, 직무에 복귀해야 된다 2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론이 이러니 사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섰다는 것만으로도 당분간은 친윤계는 국민이 따가운 시선을 견뎌내야 합니다. 아직은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김재섭, 김상욱 이 젊은 초선들이 튀는 행보입니다. 국회 본청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윤 대통령 탄핵에 가담했던 김상욱은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윤 대통령이 잘못됐다고 정확한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한다. 그런 사람이 대표가 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상욱이 말하는 극우 세력은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언제 국민의힘 안에 폭력으로서 자기의 이념을 관찰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극우 세력이 있는가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김상욱은 18일에도 비대위원장에 극우 세력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해서는 안 된다.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또 이렇습니다. 이 비상계엄 사태에 직간접 책임이 있는 대통령과 가깝거나 대통령과 성향을 공유했거나 또는 그동안 대통령의 이런 독단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얻어왔던 사람들은 배제돼야 한다. 참 이 세 번째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선 대통령의 이런 독단적인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어왔던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저는 오랫동안 정치를 공부하는 사람입니다만 정말 이 말의 의미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중에서 윤 대통령을 윤석열 씨 이렇게 호칭을 해서 구설수에 올랐던 조경태 의원, 저도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 조경태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탄핵에 반대했던 인물이 비대위원장이 됐을 경우에 계엄 옹호당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을 제명시키는 대통령과 분리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비대위원장이 돼야 한다.
비대위원장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과 확실히 선을 그어야 성공한 정당으로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그 점은 다음 기회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문제는 시간 다툼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문제냐? 뭐 굳이 대부분까지 안 가도 항소심까지 가면 국민들의 태도가 바뀔 겁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문제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문제냐? 또 하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상방울 대북송금 1심 선고가 문제냐? 그러니까 이재명의 재판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신준우 부장판사 합의 11부. 상방울 대북송금 1심 선고가 문제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문제냐? 그러나 꿈 깨세요. 이재명 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는 기각될 것입니다. 내란 죄가 아닙니다.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